다들 내가 이런 사연을 제보하게 될 줄 몰랐다.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는 조금 다르게 사연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다들 나는 살면서 이런 난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해서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연을 제보하셨겠지만 전 그렇지 않습니다. 아, 살면서 톡톡 사연에 내 얘기 한 번쯤 제보하는 날이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사연을 시작하는 것조차 어마어마하잖아요. 톡톡 사연에 제보할 만한 어마어마한 일이 남들은 아유, 내가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고는 예상하지도 못했어요 하는데 저는 살면서 이런 일 한 번쯤 오겠지 할 정도로 아, 보통 내기는 아니구나 싶죠. 어지간한 일로 가슴 철렁하지도 않을 정도로 팍팍한 인생을 살아왔던 제가 기가 막힐 정도였다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심장이 된 데는 저희 가족의 사연이 크게 한몫을 했어요. 사실 저는 방어적이면서도 굉장히 공격적인 성격이에요. 별명이 고슴도치라고 하면 제 모난 성격이 조금은 이해가 되실까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저 사람이 나를, 우리 가족을 해치려고 드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뾰족하게 나를 세우고 반응하는 게 어느 순간 습관처럼 자리 잡았거든요.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가지고 계신 편견이 있으신가요? 외모, 나이, 가정 형편, 혈액형.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편견에 대한 얘기를 꺼낸 이유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지독한 편견과 싸워오면서 자라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과 저는 아주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맺어진 인연이에요. 저는 친어머니와 친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저를 뱃속에 품고 있을 당시 세 가족이 단란하게 여행에서 돌아오던 길에 커다란 트럭이 저희 가족을 덮치게 됐고 저만이라도 살리고 싶었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건지 어머니와 아버지는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던 저는 기적적으로 수술을 통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끔찍한 저주라고 평소에 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자애로웠던 두 사람의 목숨과 맞바꾼 아이라고 혀를 차고 손가락질을 했었습니다. 이제 걸음마도 떼지 못한 갓난아기한테 말이죠. 저는 그렇게 세상의 눈초리를 받으면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의 끔찍한 편견과 눈초리와 싸워야 했었죠. 다행히 제게는 자애로운 부모님이 남겨주신 따뜻한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천의 고아가 될 뻔한 저를 구해주셨던 건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였어요.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할머니 댁에 잠시 제가 맡겨져 있는 동안 두 분께서는 저를 양자로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도록 할머니에게 거의 빌다시피 설득을 하셨대요. 두 분은 당시에 결혼한 지 10년이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슬아의 자녀 한 명 없는 상태였고 또 아버지의 유일한 피부치셨으며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셨어요. 돌아가신 아버지 역시 이 사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었고요. 죽은 동생의 여식 하나 정도는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극구 반대하셨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애들이 무슨 애를 키운다고 그러니? 애는 또 무슨 죄야? 멀쩡한 사람들도 키우기 힘든 게 애다. 차라리 힘 닿는 데까지 내가 기르고 말 일이지. 너네가 무슨 수로 애를 키운다고? 아서라, 안 될 말이야.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는 청각장애가 있으셔서 할머니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는 몇 날이고 며칠이고 할머니를 찾아가서 설득을 하셨답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줄 수 있다고요. 말을 못하는 두 사람이 이렇게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잘 이끌고 있지 않냐고요. 회사를 잘 일궈낸 것처럼 자식도 잘 키워내겠다고요.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줄만 알았던 할머니의 확고한 생각도 두 분의 진심 어린 설득을 통해 무너뜨릴 수 있었고 저 역시도 새로운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의 호칭이 아버지 어머니로 바뀌기 시작하고 두 분도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고 딸로 받아들여 주시면서 저는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걱정하신 대로 장애를 가진 사람과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한 가족이 된다는 건 그리 쉽지만은 않았어요.
한창 부모님과 하루 종일 제잘거리면서 언어화가 이루어져야 할 나이에 저는 두 분이 제 말을 듣지도 대꾸해 줄 수도 없는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당연히 다른 아이들보다 말도 늦고 글도 늦고 남들 진작에 한글 진작에 다 뗄 나이에 저는 언어치료 학원을 다니면서 말을 키우는 연습을 해야 했죠. 꼭 말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라면서 느낀 건데 저희 집안 형편이 나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인 일이다 싶더라고요. 전 자라면서 더 큰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워야만 했으니까요. 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던 부모님이 바쁜 일을 제쳐두고 학부모 참관이라도 오시는 날에는 그 주 교실에서 오르내리는 입방아의 주인공은 고스란히 저희 가족이 되어야 했어요. 말을 못해서 애나 제대로 키우겠냐는 둥 어디서 들었는진 몰라도 친자식이 아니라는 소문도 삽시간에 퍼져 나갔고요. 그런 집안에서 부모님이 하시는 얘기를 듣는 애들은 또 학교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냐고요. 집에서 자기 부모님들이 생각 없이 떠든 얘기를 그대로 옮기는 거죠. 부모님의 넘치는 애정과 관심을 받으면서 바르게 자라기만 해도 모자란 저인 걸 잘 아는데 그런 순간이 참아올 때마다 자기들이 우리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진짜 모자란 게 누군데 하는 생각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께는 참 죄송한 일이지만 그런 개념 없는 애들을 혼쭐 내주느라 학창시절에 몇 번이나 싸웠는지 한 손으로 꼽기가 어렵네요. 학교에 불러오시기도 참 많이 불려오셨고요. 저희 엄마가 그러세요. 수화로 하는 얘기를 사연에서는 편하게 다 옮길게요. 성우분들 목소리를 통해서만 저와 가족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일지 몰랐네요. 아버지가 사업하는 게 이럴 때 다행이다 싶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싸움 따구로 잘할 줄 누가 알았겠어? 너 합의금 물어주느라 우리 가족들 아주 깡통차게 생겼다. 제발 성질 좀 죽이고 살아, 여자애가. 그래서 나중에 커서 시집은 어떻게 갈래? 시집 같은 거 안 가고 엄마 아빠랑 평생 같이 살면 되지? 미안해. 그런데 가족 얘기하는 건 못 참겠는데 어떡해? 걔네가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나쁜 버릇 고쳐줬는데. 말은 저렇게 하시지만 매번 학교에 쫓아오셔서 싫은 티 한 번을 안 내시고 제가 쳐놓은 사고를 조용히 수습해 주시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제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어딘가 속이 좀 꼬여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그 불치병과도 같은 시기를 한 번쯤은 겪잖아요. 사춘기요. 천혜고아가 될 뻔한 저를 걷어 먹여 키워주시는 부모님에게 감사해도 모자랄 와중에 왜 굳이 날 데리고 와서 사람들한테 이런 시선을 받게 만들까. 나도 기쁘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얘기하고 잘했다는 칭찬을 듣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하고 싶은데 왜 그럴 수가 없는 걸까. 지금 생각하면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상태였고요. 그렇게 골마서 부풀어 있는 마음은 누군가 살짝 건드리기만 하더라도 뻥 하고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제가 마음을 고쳐먹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 당시에 저희 학교에는 선생님들도 혀를 내두르는 정말 질이 나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애들은 괴롭히는 이유도 딱히 없었어요. 자기 눈에 띄면 그게 표적이 되는 거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때부터 시비 걸고 괴롭히고 사람들이 건드리면 날카롭게 반응했던 전 그 아이에게 어떻게 보면 싸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빌미를 줬던 거예요. 시작도 아주 사소한 계기였습니다. 같은 반이었던 그 친구가 수업 시간에 우연히 챙겨와야 할 준비물을 놓고 왔고 늘 그랬던 것처럼 가장 눈에 먼저 보였던 저에게 제가 챙겨온 준비물을 대신 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 말을 순순히 들었을 리가 있겠어요? 내가 준비해온 건데 왜 너한테 줘야 하냐? 준비를 안 해왔으면 혼나야 되지 않냐? 그 한마디가 그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렸던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자마자 순식간에 교실 분위기가 싸해지는 걸 보고 속으로 또 귀찮은 일 생기겠구나 했는데 설마 이 정도로 일이 커질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애가 그렇게 아나무인으로 자란 이유가 있더라고요. 짝꿍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제가 아주 귀찮아질 거라나요?
그 친구 부모님이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부자라 학교에 매해 내는 기부금만 해도 어마어마하다고. 자기들도 자기 자식 사고 치는 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학교에 기부금이라도 내가면서 안 자를 수 있는 학교 찾아다니는 거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수업이 끝나자마자 그 친구를 중심으로 뭉쳐다니던 패거리가 제자리에 모이더니 책상과 의자를 발로 차고 가방을 집어 던지고 한바탕 또 난리가 났어요. 싸움이라면 저도 이골나게 하고 돌아다녔으니 뭐 하는 짓이냐고 참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죠. 야, 너 아주 재밌는 집구석에 살더라? 아, 니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나 했더니 니네 애미애비 닮아서 그런 거 아니야? 오늘 내가 귀 좀 잘 들리라고 어떻게 귀 좀 뻥 뚫어줄까? 우리 부모님이 귀는 안 들리셔도 남한테 먼저 시비는 걸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거든? 그런데 두 귀 멀쩡하게 잘 들리시는 니네 집 부모님은 너한테 그런 것도 안 가르쳐 주셨나 봐? 여기저기 이렇게 시비 걸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집에서 가정교육 어떻게 받았는지 알 것 같은데 부끄럽지도 않아?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 친구는 저한테 의자를 집어 던지고 교실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머리에서 뜨끈하게 피가 흐르고 저도 진짜 이를 꽉 깨물고 지지 않고 싸웠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교무실로 달려가 선생님을 부르고 선생님이 저희를 뜯어놓고 나서야 싸움은 겨우 끝이 났어요. 얼마나 무식하게 뭘 저한테 집어 던졌는지 제가 그때 이마를 6바늘이나 꿰맸다니까요. 기부금이 좋긴 좋더라고요. 학생들 싸움 치고는 꽤나 큰 싸움이었던 것 같은데 교무실의 학부모님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도 선생님은 꿰맨 제 이마보다 불편한 그쪽 부모님의 심기를 살피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반 친구들의 진술 덕분에 제가 먼저 싸움을 시작한 게 아니라는 정황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부모님들의 고개는 얼마나 뻣뻣한지. 결과적으로 저나 그 친구나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시기에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는 것을 전제하에 그 친구는 자기의 죄에 비하면 너무나 가벼운 처분인 교내 봉사 일주일을 받고 그 처분마저 어딘가 만족스럽지 않은 상대 부모는 연신 투덜거리게 바빴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제 상황을 해명하고 놀란 부모님을 진정시키고 대화가 빨라질 때마다 입모양을 보고 알아듣지 못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중간중간 수화로 통역을 해드리며 상황을 중재시켜야만 했어요. 부모님께서도 이를 크게 키우시기 원치 않으셨고 그렇게 시원찮은 결과를 안고 교무실을 나오게 됐죠. 부모님께서는 듣지 못하셨지만 교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제대로 듣지도 못하면서 무슨 도움이 된다고 와가지고는 저래서 뭐 애나 제대로 가르치겠어? 그러니까 애가 저 모양이지. 오히려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한테 고맙기까지 해요. 레이저를 몇 번이나 맞았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이마뿐만이 아니라 제 마음에도 남겼거든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누구보다 성심성의껏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이 나 대신 욕을 먹는구나. 낳아주신 부모님보다 더 최선을 다한 내 부모님이 고작 사소한 내 행동 하나 때문에 나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는 또 다른 편견을 얻어야 하는구나 하고요. 그 순간만큼은 오히려 부모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를 다 듣지 못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닿지 않는 소리도 제 힘으로 바꿔보겠다고요.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한번 살아보겠다고요. 다행히 고등학교로 올라가기 전까지 제가 열심히 싸우고 돌아다닌 덕인지 몰라도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나서는 이전처럼 저희 가족을 가지고 불필요한 시비를 건다거나 귀찮게 하는 아이들은 더 이상 없었어요. 저도 조금은 철이 들고 성숙해졌죠. 저런 애들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불필요한 얘기에 하나하나 반응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우리 가족에게 감히 손가락질 할 수 없도록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미친 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성적이 뒤에서 재면 상위권일 정도로 하위권을 맴도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제가 제 힘으로 부모님의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학생의 신분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급식실에 내려가서 밥을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반에서 저 혼자 유일하게 급식 신청을 안 하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공부를 했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새벽 1시에 잠들고 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등하교 시간, 샤워하는 시간까지 할애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어요. 공부하는 담을 쌓고 살던 애가 갑자기 엉덩이만 오래 붙이고 앉아있다고 뭐 성적이 미친 듯이 오르면 전국에 공부 못하는 애는 한 명도 없게요. 학년이 바뀌고 수시는 포기하자고 마음을 먹고 전교 100등, 전교 50등, 전교 10등. 어느 순간부터 전교권에 있는 성적을 체크하지 않고 전국 단위로 성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오고 문제아를 맡았다면서 골치 아파하던 선생님들도 본격적으로 제 입시에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제 힘으로 편견을 깨부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고 나니까 학교에서 가고 싶은 대학을 골라보라고 하더군요. 대한민국에 못 갈 대학은 없었어요. 의대, 법대, 약대는 물론이고 가정 형편이 나쁘지 않으니까 1년 동안 바짝 준비해서 해외의 아이비리그까지 노려보는 게 어떻겠냐는 학교장의 추천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께서 하고 계신 사업이 인공와우, 보청기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아무래도 두 분 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귀가 들리지 않으셨고 누구보다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잘 아시는 분들이었기에 사업이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는 상태였고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 역시 부모님이 하시는 일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물론 해외에서 수학을 더 하고 돌아온다면 더 큰 힘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지금 현재 부모님의 소통 창구가 되어 있는 제가 갑자기 외국으로 훌쩍 떠나버리는 것도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저에게 더 좋은 선택이었을지도 모르는 수많은 기회들을 제쳐두고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됐습니다. 부모님께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진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 회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 공개 채용으로 직원을 뽑을 때 경쟁률이 50대 1이 넘어갈 정도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에요. 제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거나 우월한 입장은 절대 아니었죠. 오히려 부모님 성격상 가족인 저를 더 엄하고 꼼꼼한 기준으로 보실 것 같다는 생각에 입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 바늘구멍 같은 취업난을 겪어본 저로서는 요즘 뉴스를 보면 당최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출산율은 매해 떨어진다는데 왜 이렇게 회사에 들어가는 건 매해 어려워지는 건지, 또 입사를 위해 필요한 조건들은 얼마나 까다로운지요. 토익 시험은 물론이고 각종 자격증부터 독서 활동, 해외 연수 경험이나 봉사 활동 시간까지 필요한 거 알고 계셨어요? 저도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여느 취업 준비생들과 다를 것 없이 회사를 입사하기 위한 스펙들을 준비하면서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뭐 남들이 말하는 대학만 입학해서 술만 퍼마시고 있으면 술술 풀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은 정말 환상 속의 얘기던걸요. 졸업반이 가까워지니까 쏟아지는 취업 소식에 이러다가 부모님 회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이거 나름대로 무슨 창피인가 싶더라고요. 연애요? 제가 제일 신기한 게 그거였습니다. 차라리 고등학교 때는 학교 끝나면 야간 자율학습 끝나면 학원, 정해진 시간표라도 있으니까 그 시간표대로 성실하게 공부하면 그만이었는데 대학에 오니까 자율성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내가 한 만큼 얻어가는 시스템인데 이 바쁜 시간표 안에서 다들 언제 짬을 내서 사람을 만나고 연애를 하는 건지 신기하기만 했죠. 집신도 바퀴벌레도 다 제 짝이 있다고요? 저는 그럼 집신도 바퀴벌레도 되지 못하나 보다. 뭐 그런 운명처럼 마음 맞는 상대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글러먹은 것 같고 적당히 나이가 차고 나면 부모님이 주선해 주신 선자리에서 조건 맞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생겼구나 했죠. 어떻게 사람이 원하는 걸 다 얻고 살겠어요. 제가 학업이라는 인생의 목표를 하나 선택했으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것들은 포기해야 하는 게 공평하잖아요. 그런데 인연이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 줄 모른다고 하더니 저도 정말 우연한 기회로 제 삶에 찾아온 인연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인연이 다시는 만나지 못할 운명이라 생각했었죠. 둘도 없는 악연일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예비 신랑과 저는 대학교 졸업반, 그러니까 제가 한참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시절에 처음 만나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역에 있는 장애인 자활센터에 거액의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으셨던 상황이었고, 예비 신랑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의 예비 시어머니는 그 장애인 자활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청각장애인 부모의 비장애 자녀를 코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교적 여유로운 환경에서 차별이나 편견과 싸우는 아주 일반적인 상황을 제외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비장애인 자녀들은 부모가 해야 하는 의사소통을 대신하면서 크고 작은 피해를 떠안아야 하고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가족을 위한 책임감, 부담감 속에서 허덕여야만 합니다. 저 역시 누구보다 장애인의 인권뿐만 아니라 이런 비장애인 자녀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역에 있는 이런 자활센터를 방문하면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비 시댁 식구들과 안면을 두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가까운 인연으로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우, 미진 씨는 어쩜 이렇게 나이도 어린데 손도 야무지고 얼굴도 예쁘고 시설에 있는 사람들도 잘 챙기고 난 정말로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니까. 집안에 이런 며느리 들어오는 것도 경사지 경사야. 봉사활동을 다닌 지도 벌써 4년이 됐으니 센터에서 일어나는 산전수전을 저도 함께 겪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뿐인 시간이었지만 저도 진심으로 센터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예비 신랑을 보면서 처음으로 사람에 대한 경계나 불신이 아닌 호감의 감정으로 다가가게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라면 나의 집안 사정을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 오랜 시간을 만나면서 혈기왕성한 두 남녀가 연인 관계로 발전하지 않은 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저희는 예비 시어머니의 바람대로 보기 좋은 한 쌍의 커플이 됐습니다. 센터에 봉사활동을 오는 사람들도 입을 모아서 칭찬을 했죠. 어쩜 저렇게 얼굴도 선남선녀에 매주 같이 봉사까지 하고 저런 젊은이들이 또 없다면서요. 예비 신랑을 만나면서 저에게도 즐거운 소식들이 함께 찾아왔죠. 그렇게 염원했던 부모님의 사업체에 당당하게 서류, 필기, 2차의 면접, 총 4단계의 철문을 뚫고 합격하게 됐고 영업관리 직무를 맡아 대리점 하나를 관리하게 됐어요. 지역에서 이 정도의 연봉과 복지가 나오는 회사가 흔치 않았거든요. 예비신랑 역시 저의 합격을 본인의 일처럼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늦은 복학으로 저보다 졸업이 늦었던 예비신랑은 제 합격 소식이 보이지 않는 손이 등을 떠미는 것처럼 느껴졌나 봐요. 오늘 회사 일이 피곤하진 않았냐며 다정한 목소리로 회사 얘기를 묻던 예비신랑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출근해 출자만 꺼내도 아직 취업도 못한 자신의 처지를 비꼬는 거냐며 예민한 태도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제 성격상 어디 먼저 취업했다고 떵떵거리고 허세를 떨 사람이겠냐고요. 괜히 버럭 화를 내는 반응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쉽게 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무려 3년이었어요.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한다던 예비신랑은 시험은커녕 이력서를 쓰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 시험에서도 번번이 떨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노력할 생각은커녕 시험의 난이도나 본인의 환경 탓을 하면서 허구한 날 술을 마시면서 신세한탄을 하는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라고 그럴 데가 없었던 줄 알아? 결혼도 해야 하잖아. 재촉하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양가 부모님께 떳떳하게 인사는 드리려면 변변찮은 직업은 서로 있어야 하지 않겠어? 난 도와줄 만큼 도와줬다고 생각해. 이대로라면 우리 관계 다시 생각해보자. 큰맘 먹고 예비 신랑에게 등을 돌렸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 관계에 전혀 진전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최소한 저에 대한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고 느끼던 게 이때 보여준 모습 때문이었어요. 저는 예비 신랑 합격을 위해서 독서실 비용부터 식비며 생활비까지 회사를 다니면서 조금 더 여유가 있었던 제가 알게 모르게 참 많이 도와줬었고, 어느 순간 그걸 익숙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예비 신랑이 괘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대로라면 제가 예비신랑의 인생을 망치는 주범이 되지 않을까 싶어 마음을 독하게 먹고 관계를 끊어냈습니다. 이별을 고하는 제게 예비신랑은 자기가 6개월 내에 합격증을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그때까지만 관계를 유예해달라고 울면서 사정을 하더군요. 그때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돌아섰어야 했는데, 이번에 꼭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예비신랑의 모습에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보자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줬습니다. 예비신랑은 항상 나오던 봉사활동에도 발길을 딱 끊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워낙 노는 걸 좋아하고 여태 봐왔던 모습으로는 나아질 기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별다른 기대를 안 했었는데 7개월 정도가 지나고 아주 익숙한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예비신랑이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자주 시간을 보내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는 얘기. 저도 모르게 한달음에 달려나갔어요. 공무원 합격증과 반지를 함께 내밀더라고요. 믿어줘서 고마워. 혼자서 죽어라고 공부해보니까 그동안 네가 무슨 마음으로 내 뒷바라지를 해줬는지 알 것 같더라. 너무 많이 늦긴 했는데 이제부터라도 너한테 진 빚을 살면서 갚아나갈 수 있을까? 모자란 건 함께 노력하면서 채우면서 그렇게 살자. 우리 결혼하자. 평생에 한 번뿐인 행복, 평생 그려왔던 순간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될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비신랑이 반지 케이스를 여는 순간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건 다름 아닌 부모님의 얼굴이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아직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과연 그 얘기를 꺼냈을 때도 이 프로포즈가 유효할까라는 허탈한 마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못된 딸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기다려왔던 합격 소식, 그것보다 더 기다려왔던 청혼,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지도 모르는 저의 얘기. 벼랑간 서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저를 보면서 예비신랑은 감동을 받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된 후에 입을 열었죠. 우리 부모님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신다고요. 막상 말을 꺼내놓고 예비신랑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걱정할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어. 자식한테 유전되지 않을까. 당연히 결혼하면서 그런 것들이 신경 쓰이겠지. 나 태어날 때 친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어. 지금 부모님은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고. 날 입양해 주시고 부모님보다 더 사랑으로 키워주셨어. 이젠 그냥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 그런 부모님까지 저버리면서 해야 하는 결혼이라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난 이 청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늦게 말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난 이 문제가 결혼에 영향을 줄 만큼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 충격받은 건 미안하지만 그 외에 다른 건 미안하지 않아. 이기적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장애가 결혼에 걸림돌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있었지만 그 걸림돌 때문에 순순히 걸려 넘어질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누군가 그 점을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을 제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요.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어 바라본 예비신랑의 얼굴은 깊은 생각에 잠긴 것처럼 보였어요. 재회의 기쁨을 채 나누지도 못하고 두 사람은 아무런 말도 없이 그렇게 한참을 카페에 마주보고 앉아 있었죠. 오랜 정적을 깬 건 예비신랑이었습니다. 당신이 날 어떤 사람으로 봤을진 모르겠지만 난 겨우 그 정도로 편협한 시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상견례 준비를 하려면 수화부터 준비해야겠다. 그치? 강단 있는 태도로 나오긴 했지만 제가 왜 긴장을 안 했겠어요.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설마 이런 이유로 헤어짐을 고할까봐 긴장했던 건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제야 긴장이 풀려 눈물이 펑펑 쏟아지며 예비신랑이 끼워준 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결혼 준비의 첫 시작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렇게 우시는 모습을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내심 마음에 많이 걸리셨나 봐요.
솔직히 저야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디서 어떻게 크고 있을지 모를 일이니 그저 걷어줘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히 맞이하는데 부모님을 봉양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진 않을지, 장애인이라는 조건에 가려져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게 늘 걱정이셨답니다. 제가 결혼을 약속했다는 얘기를 꺼내자마자 저희 아버지가 가장 먼저 물으셨던 것이 역시 엄마 아빠의 장애에 대해 알고 있냐는 얘기였으니까요. 걱정하지 마. 그런 것도 이해 못 해주는 놈은 내 쪽에서 사절이야. 그리고 항상 말하잖아. 장애가 아니라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게 장애야. 우리가 불편한 곳이 있어? 우리 가족은 완벽해. 엄마도 아빠도. 제 떵떵거림에 결국 아버지까지 눈물을 보이셨고 학창 시절에 자잘자잘하게 썩였던 속을 이번에 결혼이라는 큰 효도 한 방으로 다 갚는구나 싶어 뿌듯하게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였을까요? 예비 신랑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변했다거나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다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무언가 저한테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수상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예비 신랑도 임용을 했겠다. 오랜만에 예비 시어머니가 계시는 센터로 봉사활동을 가자고 얘기를 했더니 펄쩍 뛰면서 저를 막아서더군요. 요즘 다들 결혼 준비로 바쁘셔서 정신이 없어. 우리 아버지 시의원 출마 준비하시는 거 알지? 어머니도 그것 때문에 요즘 많이 예민하신 것 같고. 상견례까지는 봉사활동도 당분간 좀 자제하자. 그나저나 당신 상견례 장소는 좀 찾아봤어? 나도 어제 몇 군데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입모양을 보셔야 하니까 실내가 좀 밝은 데가 더 낫겠지? 여긴 어때? 결혼을 할 사이이기에 이전에 제가 봉사를 하러 찾아갔던 곳이고 또 예비 시어머니이기 이전에 장애인들의 자활을 돌보시는 제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결혼 전 저희 부모님에 대한 얘기나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터놓고 할 수 있겠다 싶어 시간을 내서라도 자리를 만들었으면 했는데 센터에 가겠다는 얘기를 꺼낼 때마다 예비 신랑이 저렇게 펄쩍 뛰면서 막으니 별 수가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예비 신랑의 말처럼 공직 생활을 하셨던 시아버지가 시의원 입후보를 위해 면직까지 하시는 바람에 결혼도 결혼이지만 또 다른 이유로 집이 바쁘다고 하니 마냥 제 생각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마음 같아서는 결혼식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치에 대한 생각을 조금 접어주셨으면 했지만 그것 역시 너무 제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니까요.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많았지만 왜 다들 그렇잖아요. 결혼 전에는 쓸데없는 일로도 많이 예민해진다고요. 친구들한테 얘기해도 별일 아닌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상견례 전에 시댁 식구들이랑 안면 트고 친하게 지내 좋을 게 뭐가 있냐고. 오히려 예비 신랑이 불필요한 만남을 막아주면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배부른 소리 하고 앉아있다고 하니까요. 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가 싶기도 하고 나도 결혼을 앞두고 나니까 별별 일로 마음이 다 흔들린다고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맹세컨대 사람이 마음속으로 찜찜한 구석이 있으면 그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겁니다.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인간의 몸속에는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DNA가 내장돼 있대요. 아주 오래전 저희 선조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유전자 속에 내장되어 있는 그 감이나 촉 같은 거 말입니다. 예전에 저희 선조들이 살던 시기에는 수없이 많은 짐승과 자연재해를 당하고 그 속에서 살아남으면서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생겨났고 그 능력이 지금에 와서는 나에게 해가 될 사람과 상황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자리 잡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끊임없이 막았던 예비 신랑이 어딘가 찜찜하게 느껴졌던 그 행동이 저에게 이 결혼을 실패했다, 빨리 도망쳐야 한다고 외치는 마지막 경고 신호였던 거죠. 조상님들이 제 유전자에 좋은 촉을 내장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운하고 멍청한 후손은 사랑의 눈이 멀어 그 신호를 눈치채지 못하고 상견례 날 당일이 돼서야 잘못된 상황을 깨닫게 됐습니다. 상견례 날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아직도 그날 생각을 하면 화가 나서 치가 떨려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말을 하지 못하시니까 중요한 약속을 가실 때마다 항상 1시간 전에 미리 자리에 오셔서 혹시라도 그 자리에 생길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해보실 정도로 꼼꼼하신 분입니다. 그날은 1시간이 뭐예요? 2시간 전에 미리 오셔서 직원분이랑 음식 주문과 관련해서 미리 합을 맞추고 예비 시부모님과 좀 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글자를 쓸 수 있는 휴대용 태블릿까지 들고 나오셨어요. 수어 통역까지 대동해서 오신다는 것을 그 정도까지 하시면 상대편에서도 부담을 가진다고 제가 뜯어말릴 정도였다니까요. 더군다나 저희 어머니는 예비 시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던 터라 더욱 기뻐하고 계셨죠. 오랫동안 후원을 해왔던 센터장을 드디어 익명이라는 가면을 벗고 직접 만나는 자리였으니까요. 이제는 정식으로 사돈이라는 관계를 맺고 같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을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오랜만에 무언가를 계획하시면서 설레하시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몇 번의 리허설이 계속됐고 저희 가족은 정말 다 같이 웃으면서 소리 없는 뮤지컬을 준비하는 것처럼 즐겁게 상견례를 준비했습니다. 마음이 맞는 새로운 사람들과 가족이 된다는 것, 더 넓은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신나고 설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창문을 바라보는데 고급 세단이 주차장으로 미끄러지듯이 들어서고 그곳에서 예비 시부모님이 내리셨습니다. 그때부터 입이 바짝바짝 타고 태어나서 긴장이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저 역시 몸이 확 굳고 긴장이 되더라고요. 방금까지 신나게 리허설을 하고 있던 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셨어요? 아버님은 처음 뵙죠. 인사드립니다. 김미진이라고 해요. 여기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십니다. 시작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요. 웃으면서 서로 인사하고 양가 부모님들이 서로 웃으면서 악수를 하셨죠. 저희 어머니가 연습하셨던 대로 종업원을 불러서 태블릿을 들어 메뉴를 주문하셨고 예비 시아버지가 맞은편에서 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주제가 정치 얘기로 넘어갔죠. 출마 예정이라 바쁘게 지내시는 요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셨고 저희 아버지는 바쁘게 예비 시아버지의 입모양을 확인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입을 연 순간 상견례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뒤바뀌었어요. 그런데 두 분은 참 말씀이 없으시네요. 원래 과묵한 편들이신가들? 순간 심장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떨어지는 느낌. 부모님도 마찬가지셨을 겁니다. 순식간에 표정이 어두워지셨으니까요. 예비 신랑의 표정을 쳐다보니 난감하다는 표정으로 머리를 싸매 쥐고 있더군요. 그제서야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무슨 일인지 알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문제에 대해서 예비시댁이 단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머릿속으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섣불리 꺼냈다가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것은 아닐지, 대체 이 잘못됨을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할지 감도 오지 않더라고요. 화가 치밀어 올라서 부들부들 거리는 손으로 부모님에게 수화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놀라지 말고 들어. 아무래도 이 결혼을 취소해야 할 것 같아. 결혼을 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엄마, 아빠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 같아. 이 무리한 상황을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요. 먼저 일어나. 여긴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 엄마가 잘 설명할게. 센터장님도 놀라셨을 텐데 엄마가 얘기하면 이해해 주실 거야. 제가 얼마나 화가 났을지 상상도 하지 못하실 겁니다. 하루 종일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신 부모님을 이런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했다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었어요. 저희가 눈앞에서 수화로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비 시부모님은 그제서야 이 침묵의 이유가 과묵한 성향 때문이 아닌 두 분의 장애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셨죠.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예비 시아버지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고 예비 신랑은 본인이 다 설명하겠다면서 두 분을 진정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예비 신랑의 뺨을 올려붙이고 싶은 마음을 꾹 눌러 참고 예비 시부모님 앞에서 입을 열었어요. 두 분 반응을 보니까
아마 저희 부모님의 장애에 대한 얘기를 전혀 듣지 못하신 것 같아요. 이런 반응으로 저희 부모님이 상처받으실까 싶어 저도 꼭 미리 말씀을 드려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비밀로 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믿고 살겠습니까? 서로 많이 당황스러우실 텐데 이만 정리하고 일어나시죠. 한시라도 빨리 부모님을 모시고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앞에서 뒷목을 잡고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살면서 너무나도 많이 봐왔던 장면이지만 사랑하는 남자와 새로운 가족이 될 거라 예상했던 예비 시부모님에게 받고 싶었던 반응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태블릿에 바쁘게 글자를 쓰고 있는 부모님을 보니 제 속이 얼마나 미어졌겠어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동안 얘기를 나눌 시간이 많이 없었던 모양인데 늦었지만 천천히 식사를 하시면서 얘기를 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저희도 많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노여움 푸시고 마음 열고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자리를 벗어났으면 하는 저와 달리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든 두 분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 눈치셨어요. 그 모습을 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가 이 결혼이 어그러지는 이유가 제 앞에 멍청한 표정으로 자기 부모님 하나 설득하지 못하는 저 얼간이 때문이 아닌 현명하신 본인들 때문이라고 오해하게 되는 거죠. 제가 가장 원치 않았던 상황을 제 손으로 만들게 된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났어요. 자기 부모님 하나도 제대로 설득 못하는 등신 같은 게 네가 어떻게 우리 부모님한테 이런 모욕을 줄 수 있어? 내가 언제 우리 부모님 비밀 지켜달라고 한 적 있어? 이러려고 봉사활동 간다는 거 뜯어말렸니? 내가 니네 엄마한테 가서 우리 부모님 청각장애인인 거 얘기할까 봐? 그게 그렇게 쪽팔리면 애초에 결혼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여기까지 질질 끌고 와서 지금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이게 말은 똑바로 해야지. 등신 같은 집이 누군데? 누구 아들 보고 등신이래? 말하는 꼬라지 보니까 애미애비나 딸년이나. 하여튼 당신도 빠른 시일 내로 그 장애인들 드글드글 모아놓은 센터인가 뭔가 그거 빨리 정리해. 그런 일을 하니까 주변에 이런 등신들이 꼬이는 거 아니야? 하여튼 내가 시의원 당선만 돼봐. 아주 그런 혐오 시설은 싹 다 갖다 밀어버리던가 해야지 뭔. 너 제발 사람 좀 가려서 사귀던가. 사람을 가려서 사귈 자신이 없으면 데리고 와서 보여주길 하든가. 이것도 어디 모자란 거 아니야? 내가 누군 줄 알고 눈을 똑바로 뜨고. 이미 상견례라는 이름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갈 때까지 간 자리였죠. 어쩔 줄을 몰라하며 자기 부모님도 제대로 뜯어 말리지 못하고 일단 나가자고 팔을 잡아 끌고 있는 예비 신랑의 모습을 보니 더 이상은 화도 참지 못할 것 같아서 저도 일어나 소리를 질렀어요. 자기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겠어요.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그렇게 사과를 하는데 또 등신 같은 자기 아들이 당하고 있는 꼴을 못 보는 모양입니다. 금방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것 같던 예비 시부가 이번엔 타겟을 저로 바꾼 모양이더라고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여태까지 맞은편에 서서 우리 가족을 그렇게 욕보였으면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서 있는 자기 아들 등신이라고 그거 한마디 했다고 폭언이란 폭언은 다 쏟아내더라고요. 그뿐만이게요. 이제는 제 어깨를 툭툭 밀면서 이것도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등신 집안에서 나오면 이것도 어디 하자 있는 거 아니냐고, 어깨며 팔을 마구잡이로 미는데 이딴 깡패 같은 인간도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꼬라지를 보니 제가 무슨 집안에 시집을 가려고 했던 건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도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 사회적 지위나 체면을 아는지 누가 보면 어떻게 하냐고 여기서 괜히 이러고 있는 거 소문나면 안 된다고 그냥 빨리 나가자고 남편의 팔을 잡아 끌고 원래 멍청한 사람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말리면 말릴수록 자기가 더 강한 사람인 줄 알거든요. 예비 시아버지라는 인간은 더욱 기세가 등등해져서 자기가 누군 줄 아냐. 내 말 한마디면 이 동네에 껌뻑 기는 사람이 널리고 널렸다. 어디 이제 삼류 드라마에서도 나오지 않는 대사를 하면서 제 어깨를 세게 콱 밀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예비 시아버지의 멱살을 잡아 들었어요. 이거 안 놔? 미쳤어?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예비 시어머니부터 저희 엄마, 예비 신랑까지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 저희 아빠를 떼어내려고 했지만 저희 아빠의 그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정말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정으로 꿈쩍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예비 시아버지도 버둥거리면서 어떻게든지 저희 아빠를 떼어내려고 했지만 어림도 없었죠. 주먹을 번쩍 들어 올렸고 예비 시아버지는 눈을 질끈 감았고 저는 그런 아빠를 울면서 뜯어 말렸습니다. 아빠는 한숨처럼 숨을 내쉬고는 그제서야 예비 시아버지를 놓아줬어요. 겨우 풀려난 예비 시아버지는 본인이 당했다는 사실이 분했는지 경찰에 당장이라도 신고를 하겠다. 내 말 한마디면 내일 당장 감방에 보낼 수 있다. 너넨 이제 다 죽은 목숨이다. 그 생쇼를 직접 보셨어야 하는데요. 저희 아빠는 그런 모습을 보고 지갑을 꺼내 조용히 명함을 꺼내 예비 시아버지의 얼굴에 툭 집어던지고 태블릿에 글자를 쓰셨습니다. 그쪽이야말로 내가 누군지 잘 모르나 본데 이 지역에서 우리 회사 입김 없이는 정치 생활하기 힘든 걸 아직도 모르는 멍청한 인간도 있나 봐. 부랴부랴 명함을 확인한 예비 시부모님은 그제서야 입을 떡하니 벌렸습니다. 그렇게 큰 기업의 회장님이 저희 아버지일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아니, 여기면 여보, 우리 센터에 후원해주는 기업도 이쪽이잖아요. 아유, 왜 진작에 말씀을 안 하셔서 회장님 내외가 장애가 있다는 얘기는 정말 듣도 보도 못했는데 당연히 멀쩡하신 분들일 거라고. 아유, 이를 어째. 아이고, 여보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방금까지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삿대질을 하고 있던 예비 시아버지는 자신의 정치 생활의 유통기한이 다 끝나가게 생긴 걸 눈치챘는지 그제서야 정신없이 저희 소파 앞까지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라 빌기 시작했습니다. 신나게 제 어깨를 밀 때는 언제고 예비 시어머니 역시 어깨는 좀 괜찮냐면서 여기저기 살피기 바빴고요. 돈이 뭐라고 권력이 뭐라고 욕심이 뭐라고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게 참 기막히지 않나요? 이 집안이랑은 절대 엮이면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몸소 보여주시네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부모님과 저는 이렇게 상황 따라 박쥐처럼 붙어 다니는 집안은 딱 질색이라서요. 그런 사람들을 옆에 두고 사는 게 진짜 등신 같은 짓이라 배웠거든요. 앞으로 다시는 저희랑 마주치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기가 막히다는 듯이 웃으시는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장을 나섰습니다. 나오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던지요. 부모님의 손을 잡고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저를 꼭 끌어안고 다독이면서 부모님은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괜찮다고 괜찮다고 그러셨습니다. 다음날 저녁 저희 집 앞에 예비 신랑은 무릎을 꿇고 앉아 꼼짝도 안 하고 사과를 하더군요. 부모님 앞에서는 차마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었지만 그제서야 이 꽉 깨물고 세게 따기를 한 대 날렸어요. 손바닥이 얼얼했습니다. 이건 너 때문에 낭비한 내 인생값이야. 뺨은 금방 가라앉겠지만 네가 얼마나 창피한 짓을 했는지 그건 평생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알겠니? 새빨갛게 부어오른 뺨을 부여잡고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더라고요. 정말 모든 게 다 끝난 기분입니다. 제가 한때 결혼을 하려고 준비했다는 사실조차 이젠 믿기지가 않는답니다.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부모님의 장애가 또다시 제 결혼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때 또 아버지는 아버지의 재력으로 해결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나 환경이나 배경이나 돈이 아닌 정말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그것만으로 모든 걸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저도 만날 수 있을까요? 당분간은 이 충격에서 헤어나오기 어렵겠지만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고 싶다는 희망은 버리지 않아 볼까 합니다. 진정한 짝을 만나 부모님에게 걱정하지 말라 보여드리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를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젊은 나이에 저는 50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린 회사 대표가 됐고, 개인적으로는 액수를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몇십억 대의 재산을 일궈냈어요. 제가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돈을 긁어 모은 데는 일찌감치 자리를 잡아 저희 부모님을 호강시켜 드리고 싶어서였어요. 남들도 다 이런 연유에서 빨리 성공하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그런데 저에게는 악착같이 이 악물고 성공해야 하는, 지금까지 남들에게 비밀로 해왔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비밀을 지금부터 제 얘기를 들어봐 주세요. 제가 처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때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 살았던 집은 인천에 있는 한 공단의 허름한 빌라였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같은 고향에서 올라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시골에서 상경해서 가정을 꾸린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들 그만그만한 나이에 그만그만한 벌이로 아마도 회사에서 사택처럼 마련해준 집이었던가, 아름아름 소개에 소개를 해준 집을 찾다 보니 그렇게 모여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간혹 일요일까지도 같은 점퍼를 입고 출근을 했고, 밤 늦게나 들어오곤 했습니다. 자다가 부스럭 소리가 들려서 깰 때면 아빠가 고단한 표정으로 늦은 저녁상에 소주 한 병을 곁들이는 것을 본 것이 종종 기억에 나요. 꼭 식사를 하고 나면 방 안에서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한 대 태우고 잠자리에 드시곤 했는데, 그 냄새 때문에 꼭 잠에서 깨곤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직도 생생한 그날은 아버지가 모처럼 쉬는 일요일이었어요. 어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저를 깨워 깨끗하게 씻기고는 제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뿐인가요? 어머니도 처녀 때나 입었을 법한 투피스 한 벌을 꺼내 입으시고 화장도 하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버지는 출근할 때나 입던 회사 이름이 가슴팍에 수놓아진 그 점퍼를 입고 나서서 고개를 갸우뚱하며 따라 나섰던 것이 기억납니다. 세 식구가 차를 타고 간 곳은 한 예식장이었어요. 어마어마한 화환들, 북적북적한 사람들 속에 아버지는 저와 어머니를 남겨두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깐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내 사장님께 인사만 하고 얼른 식권 받아다 줄게. 아우, 이렇게 저희가 따라와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들키기라도 하면. 들키긴 뭘 들켜. 그러니까 얼른 밥이나 먹고 차에 들어가 있어. 애 잘 데리고. 그렇습니다. 그곳은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 사장의 하나뿐인 여동생의 결혼식장이라고 했어요. 당시 회사 사장이 어찌나 고약했던지 세상에 본인 가족 결혼식에 직원들을 동원한 것이었습니다. 여직원들은 식당에서 그릇을 치우고 나르고 있고, 남자 직원들은 주차 안내를 하거나 하는 등 잡일들을 거들고 있더라고요. 사장이 저희 아빠에게 시킨 일은 뭔 줄 아세요? 바로 축의금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쉬는 날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 일 아닌 회사 일에 동원되어야만 했던 아버지는 나름 묘수를 썼던 것 같아요. 축의금 정산을 하게 됐으니 식권 단 2장이라도 챙길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섰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평소에 자주 먹기 힘든 뷔페를 가족들에게 먹게 할 수 있을 것을요. 식은 넉넉히 잡아도 반반 나절이면 끝날 테니까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어디라도 들러 가족 나들이로 바람이라도 쐬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저희들을 대동하고 결혼식장에 간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어머니 손에 이끌려 뷔페에 갔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괜히 눈치가 보여서 그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도 선뜻 손이 가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접시만 들고 빙빙 돌아다니고 있는데 낯익은 얼굴이 말을 걸어왔어요. 멀뚱히 쳐다보다가 아는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자 너무도 놀랐습니다. 가까이서 자세히 보니까 평소 말 한 번 섞어보지 않았던 같은 반 여자애가 아는 체를 해온 거예요. 너 우리 반에 맞지? 여기서 보니까 완전 신기하다. 여기 우리 고모 결혼식이거든? 넌 누구 따라서 온 거야? 저는 한 번 더 크게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별로 관심도 없던 그 여자애가 바로 우리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 사장 딸이더군요. 그 아이는 드레스를 곱게 차려입고 공주님처럼 하고 나타났는데
전 거지처럼 뷔페를 얻어먹으러 온 신세처럼 느껴져서 그냥 아는 체 하고 싶지 않아 입 꾹 다물고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왔어요. 그렇게 식당을 나왔더니 저 멀리 아버지가 축의금을 받으며 앉아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나타나 아버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도 놀라 그쪽으로 뛰어갔죠. 그 아저씨는 옆에서 사람들이 사장님 그러지 마시고 진정하세요 하면서 말리자 더더욱 흥분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어쩔 줄 몰라 쩔쩔매며 사장님의 화를 고스란히 다 받아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멍청하게 여기 앉아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장부 똑바로 적으라고 했지. 이러면 돈이 안 맞잖아. 어쩔 거야? 네가 다 책임질 거야? 돈 안 맞으면 네가 다 갚을 거냐고. 오빠, 내 친구가 그러는데 저 사람이 축의금 받고 엉망으로 계산하는 것 같대. 나 진짜 짜증나. 저 멍청한 사람은 남의 결혼식 망치려고 작정했대? 답답하고 짜증나. 오빠, 저 물건 좀 어떻게 해보면 안 돼? 이러다가 하나뿐인 동생 결혼식 다 망치겠다고. 아이, 죄송합니다, 사장님. 워낙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식 끝나는 대로 최대한 다시 확인해서 맞춰놓겠습니다. 뭐? 식이 끝나는 대로? 너 지금 나랑 장난해? 사람들 다 가고 돈 다 없어지고 나서 맞춰보면 뭘 어쩔 건데? 네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지? 야, 너 지금 당장 내 앞에서 무릎 꿇어. 네, 맞습니다. 알고 보니 아저씨의 정체는 놀랍게도 바로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 사장이었던 모양이에요. 고급스러운 양복을 차려입은 것과 달리 얼마나 입이 거칠고 인상이 험악하던지요. 아버지가 그런 수모를 겪고 계신 걸 보니 어린 마음에도 북받쳐 올라 눈물이 저절로 줄줄 흐르고 말았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그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귀하신 동생분 결혼식에 큰 폐해를 끼쳤어요.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일단 한시가 급하니 식을 어떻게든 잘 마무리하시고 용서해 주시면 어떻게든 제가 책임지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사장이란 놈은 뭔가 더 대거리를 하려고 했지만 얘네 친척인지 친구인지인가 뭐라 귓속말을 하자 갑자기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어요. 야, 너 일어나 봐. 내가 이번 일은 정강이 한 대로 통칠 테니까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려. 알았어? 그 말을 하면서 동시에 사장은 아버지의 정강에 대고 세게 발길질을 했고 아버지는 눈물을 찔끔 흘려가며 한쪽 다리를 붙들고 공중공중 뛰었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프단 말을 비명처럼 지르는 대신 연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외치던 아버지. 저는 그대로 뛰쳐나가려던 걸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결혼식장에서 아버지를 봐도 모른 체 하라는 신신당부를 했던 것이 기억나기도 했고 저 멀리서 아까 만났던 같은 반 여자애가 저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아까부터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입술을 깨물어가며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숨죽여 지켜보니 사장은 어느새 가버리고 아버지는 절뚝이면서 다시 자리로 돌아가 축의금 봉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잔뜩 굽은 등이 어찌나 주눅이 들어 보이던지 눈물 콧물을 쭉쭉 흘리면서 아버지의 등과 사장이 가버린 자리를 번갈아 노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아버지가 그 모습을 제가 봤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 다행이란 생각에 서둘러 자리를 떴죠. 그날 하루가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이런저런 뒤수습을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았던지 아버지는 밖이 깜깜해져서야 예식장 밖으로 나왔고 차에서 어디 나들이라도 가려면 저희 가족은 그냥 아무 말도 한마디 하지 않고 그대로 지친 몸을 차에 싣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아버지 담배 냄새에 또 슬며시 잠에서 깼고 이번에는 엄마와 아빠가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사장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쉬는 날 일을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다고 사람한테 손찌검을 해요. 그만 좀 해. 글쎄. 부딪혀서 넘어진 거라니까 그러네. 내가 아까 나오던 길에 급하게 나오다가 어디 모서리에 부딪혀서 멍이 든 거야. 자세히 보니 어머니는 아버지의 정강이에 연고 같은 걸 발라주고 계셨죠.
저는 다시금 아버지가 정강이를 붙들고 아파서 껑충껑충 뛰면서 쩔쩔매는 장면이 상상되자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아무리 아버지가 실수를 했어도 그렇지. 주말까지 반납하고 집안일을 도와주러 간 사람을 그렇게 불구죽죽한 피멍이 들 정도로 세게 발길질을 하는 것이 말이나 되냐요? 저는 그날 밤에 잠 한숨 못 잤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우라가 치밀어서 그랬습니다. 어떻게 복수를 해주지? 어떻게 되갚아주지? 아버지가 당장 그 회사를 그만두었으면 좋겠는데 어디 뾰족한 수가 없을까? 내일부터 나도 어딜 가서 돈이라도 벌어볼까? 가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일 학교를 가서 그 여자의 얼굴을 볼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영 끔찍했어요. 그 여자애가 나한테 어제 그 결혼식장에 왔냐고 계속 추궁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지? 우리 아빠가 자기 아빠 회사에 다니는 직원, 그것도 엄청나게 구박받고 노예처럼 서을설기는 직원인 줄 알고 나를 놀려대면 하면 할수록 참으로 끔찍한 상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날 잔뜩 긴장한 채로 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웬걸 너무 황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여자애는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겁니다. 어제 예식장에서 쟤를 만난 게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그 아이는 저를 모른 척했고 저 역시도 굳이 그 여자애에게 말을 건다거나 할 일은 없었죠. 그렇게 그 아이와는 대면대면한 채로 졸업까지 흘러갔어요. 가끔 이 여자애를 볼 때면 원망스럽긴 했습니다. 걔가 입고 다니는 좋은 옷, 매일 학교 앞까지 데리러 오는 기사 딸린 차, 두둑해 보이는 용돈, 지갑까지도 왠지 저희 아버지의 피땀이 거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게 제가 보는 앞에서도 아빠에게 쌍욕을 퍼붓고 무릎까지 꿇린 회사 사장을 두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아빠, 내가 커서 꼭 아빠 복수해 줄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뭔지 제가 몸소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겠습니다. 꼭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20년 후 저는 제 다짐을 지켜내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먼저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축의금에도 벌벌 떠는 수전노 같은 사장을 보며 저 사람은 돈을 굉장히 중시하는구나.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려면 돈,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죠.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악착같이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를 악물고 올라와 성공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버지 일이 있고 나서 그날부터 저는 밤낮으로 코피를 흘려가며 공부를 했지만 저에게 공부머리는 그닥 있지 않다는 걸 일찍이 깨달았어요. 아무리 제가 피똥 싸며 공부해서 성적을 올려봤자 이미 타고나길 똑똑한 애들은 따라잡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대학도 가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단 군대부터 다녀와 돈이 되는 일은 무조건 섭렵했어요. 고층 유리창 닦기, 화장실 타일 수리, 공장에서 12시간 넘게 중노동하기, 그렇게 닥치는 대로 기술을 배웠고 그 와중에 돈이 될 일은 무엇이 있을까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어요. 그렇게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발품을 판 결과 여기저기 쓰임새가 많은 박스를 만들어 납품하는 것이 큰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세상에 박스가 얼마나 많이 쓰이는 줄 아세요? 특히나 요즘 택배가 발달되면서 거래처만 잘 뚫어놓으니 돈이 돈을 버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젊은 나이에 큰 재산을 일궈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그 같은 반 여자의 말이에요. 네, 저는 그 여자에게 연애를 걸었고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 승낙까지 받아냈습니다. 사장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여자애를 꼬셔서 사장이 사위가 되는 수밖에 없다고 계산을 한 거죠. 남자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여자 있던가요? 제 역사상에는 없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여자들 마음을 살살 녹이는 것이죠. 박스 몇 장 접어 파는 것보다 여자 몇 명 마음 훔치는 게 저에게는 더 쉽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여자애를 작정하고 제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예비 처가로 향했어요. 마음을 굳게 먹고 커다란 집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마침내 마주한 그때 그 아저씨.
여자친구가 소개한 그 사장놈이 내 장인이라네요. 드디어 복수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처가에 첫 인사를 갈 때 어떻게 하면 한 방에 사윗감으로 합격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고 하죠. 저는 정반대의 고민을 했어요. 제 복수의 시작인데 어떻게 그저 심심하게 시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장인 어른 눈 밖에 나서 못된 사위놈, 내 딸 훔쳐가는 도둑놈처럼 보여서 장인 어른의 못된 심보를 건드리는 게 제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궁리를 하고 예비 처가에 가서 처음으로 장인 어른에게 인사를 드린 날, 말 그대로 저는 작정하고 밉상으로 굴었어요. 원래 살살 약 올려줄 계획은 있었지만 그 정도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20년 만에 그 사장 면상을 보자 억하심정이 욱하고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네, 오늘 열받아서 잠도 못 자게 약을 잔뜩 올려주고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신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처가에 들어가자마자 인자한 척 미소로 반겨주는 장인 장모에게 고개만 까딱하고 쌩하니 들어갔어요. 인사성도 없는 놈이 게다가 빈손으로 인사를 드리러 온 것을 알아채자 단박에 장인어른 눈썹이 움찔하며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혹시 빈손으로 왔나? 내 딸은 자네 집에 인사 갈 때 내가 손수 최고급 과일이며 와인을 들려보냈는데 혹시 못 받았나? 받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무척 좋아하셨죠. 제가 오늘 빈손으로 온 것은 마침 아주 일이 바쁜 날이라서 차마 준비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선물 사오겠습니다. 라고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뭐 그깟 조잡한 선물이 대수냐는 투로 대답을 했더니 더 이상 별다른 대꾸도 안 하고 저를 미리 차려둔 밥상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첫 사윗감 온다고 거하게 차려준 밥상을 두고 이런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아버님은 어머님은 무얼 하시나? 두 분 다 살아 계시고? 감히 저희 부모님 안부를 묻다니 순간 가슴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3년 전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저의 복수를 직접 눈에 담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사업에 성공해서 이것저것 많이 해드리려고 했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껏 부모님께 받은 것에 비하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아쉬운 마음에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요즘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복수를 하는 것을 살아생전에 보셨다면 그래 네 맘이 그렇게 해서 풀린다면야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시려나요? 아니면 절대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전에 하시던 것처럼 저를 불러 조용히 혼내주시려나요? 아무튼 저희 부모님은 앞으로 처가 만날 길이 없기에 그냥 외국에서 큰 사업을 하신다고 뻥을 쳐두었습니다. 나중에라도 결혼이 성사되기 전에 저희 부모님 성함이라도 듣고 기억이라도 해내면 곤란한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해서였어요. 어쨌거나 재력이 빵빵하신 양친 부모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쉽게 결혼 승낙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한 것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는지 장인어른은 이윽고 다른 질문을 던졌죠. 일찍이 성공을 했다고 들었는데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큰일을 했나? 거기에 대해서라면 진실된 마음으로 할 말이 많았죠. 실제로 제가 젊은 나이에 크게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일찍이 물려주신 사업 미천덕이 컸으니까요. 아버지는 본인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실 것을 예감하셨던 건지 제가 군 전역하자마자 저에게 평생 남 밑에서 피땀 흘려 모은 제법 큰 돈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셨죠.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예나 지금이나 자식들이 부가할 때 부모의 도움이 있고 없고에 따라 20대, 30대 사회 초년생의 삶이 많이 차이가 난다. 부모가 죽을 때까지 돈 쥐고 있어야 자식이 효도한다는 사회적 통념과는 상반되는 생각이야. 나는 생각이 다르다. 너와 내가 30살 차이 나는데 내가 90 먹어서 60 먹은 아들한테 유산 물려준들 아무 소용없다고 본다. 자식이 결혼해서 벌이는 적은데 애 키우고 집 사고 교육시키고 할 때까지 마냥 기다리느니 한창 돈 필요할 때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게 진짜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이야. 여기 내 미리 너에게 물려줄 재산 정리해봤다. 요즘 이것저것 열심히 배우고 있다지. 너 하고 싶은 일에 마음껏 써도 좋다.
이런 아버지의 현명한 생각을 그대로 읊어주었더니 장인어른이 아주 감명받은 눈치로 거리면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본인이 젊은 시절 남들 앞에서 발길질이나 해대며 부려먹던 부하 직원이 이렇게 속이 깊고 본인보다 품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평생 알기나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인어른은 그새 한마디를 더 보탰어요. 그래, 그건 그렇고, 이거 내 듣기로는 결혼하면 우리 딸이 회사를 그만두길 원한다지. 얘도 학비 많이 들여서 좋은 대학 나와 어렵게 들어간 회사인데, 굳이 결혼하자마자 그만둘 필요 있겠는가? 천천히 결혼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보면 좋겠네. 장인어른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저는 단호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제 평생 가장 큰 로망은 아침 저녁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와이프가 차려주는 밥상을 받는 것이다. 부모님이 해외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밖에서 하루 종일 고생해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따뜻한 집밥이 그렇게 간절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집안일을 앞으로 와이프가 도맡아 해야 할 건데 회사 일까지 병행하려면 너무 힘들지 않겠냐고. 제가 미리 와이프를 생각해서 먼저 제안을 한 거고 와이프도 이미 그러기로 한 문제여서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겠다라고 유들유들 대답했더니 장인어른이 대번에 혀를 쯧하고 차더군요. 장인어른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자 장모님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듣다가 기가 차서 참을 수가 없네요. 말씀 중 죄송하지만 아까 들어올 때 말이에요. 왜 고개만 까딱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사위 될 사람이라고 하니까 내가 말을 좀 편하게 할게요. 아니 아무리 돈이 많은 게 유세라지만 사지가 멀쩡하고 손이 있고 발이 있는데 왜 내 딸이 그쪽 밥 차려주고 설거지를 해줘야 하는 거죠? 반대로 사랑하는 사이에 그쪽이 내 딸 밥 좀 차려줘도 되지 않나요? 밥 차려주면 손이 부러져요? 아니 처음 처가에 와서 인사한다는 사람 태도가 난 영 맞득치 않네요. 어떤 부모가 미쳤다고 딸 결혼을 그런데 시집 보냅니까? 저는 이때다 싶어 장인어른 자존심을 살살 긁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그런 뜻은 아닌데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말이 좀 엇나간 것 같다. 제가 아까 들어올 때 안녕하세요라고 했는데 아무도 못 들으셨냐. 거기 아주버님 국이랑 반찬이랑 참 맛있습니다. 혹시 아주머님도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말 못 들으셨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긴장을 하면 목소리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요. 그런데 장모님, 사실 아내를 집에 들이려고 한 건 어렸을 때부터 아내가 장인어른이 돈 가지고 짜게 굴고 생색내는 걸 힘들어했다는 가정사를 익히 들어서 그렇게 마음 먹은 것도 있었습니다. 원래 돈이 어중간하게 있으면 처자식에게 나가는 돈에 인색해지게 마련인데 다행히 저는 일찍이 자수성가했으니까 그럴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는 내 나름의 결혼 공약이자 호언장담이었습니다 하고 장인어른 장모님 저는 아내를 절대 고생시키지 않고 집안 살림만 잘하도록 잘 보살피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장인어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뚫린 입이라고 어디 어려운 자리에서 함부로 남의 가정사를 들먹이는 버르장머리야 라고 호통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깜짝할 사이에 눈앞이 깜깜해지고 별이 번쩍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니 어느새 저는 장인어른에게 붙들려 질질 끌려나가고 있었어요. 예전 버릇 어디 가겠습니까? 그대로 장인어른은 저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 현관문을 열고 집 밖에다가 저를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지 소금통에 소금을 한 바가지 퍼서 나와서 저에게 뿌리면서 당장 꺼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그 나이에도 성질이 보통 성질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첫 인사를 드린 자리에서는 그렇게 쓰레기 짐짝 취급을 받고 그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그렇게 저를 쫓아내버렸다는 것은 절대로 결혼 승낙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도 있었겠죠. 그날로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아내에게 저와 무조건 헤어질 것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제가 예상하고 계획했던 바 제가 그렇게 나간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이 제 결혼을 끝까지 반대할 줄 알고 이미 아내를 꼬셔서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어 버렸어요. 아내의 뱃속에 제 아이를 품게 한 겁니다. 그 사실을 안 장인어른은 제가 얼마나 밉고 흠씬 두들겨 패주고 싶었을까요? 아내가 밥상머리에서 입덧을 하기 시작하고 몰라보게 배가 나오기 시작하자 임신을 한 것을 눈치챈 장인어른은 노발대발했어요. 어디 버르장머리 없는 상놈의 자식을 결혼도 하기 전에 가졌단 말이야. 그 자식이 내 딸이 탐나서 작정하고 일을 벌인 것 같은데 어림도 없다. 내가 그깟의 하나의 마음이 흔들릴 줄 알고 그깟 놈의 자식 나오면 어디 멀리 입양 보내거나 아니면 수술이라도 시키면 그만이야. 네, 맞아요. 저도 그 사람은 정말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어요. 무슨 가족의 연을 맺어요? 사람이 영 기분이 깨름칙한 게 우리 집안 말아먹을 관상이란 말이 딱 맞아요. 나도 이 결혼은 애가 생겼다고 해도 반대해요. 내가 내일 꼭 병원에 데려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그렇게 장모님은 아내를 데리고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애를 지우는 수술을 할 수 있냐고 물었고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기다리니 의외로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됐다고 해요. 하필 아내의 몸이 약해서 이번에 아이가 잘못되면 앞으로 평생 애를 가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자로서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데 평생 자식 하나 못 가져보고 살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이 사단의 결과로 애를 못 가지게 되면 그래서 저랑 헤어지더라도 새로 맞이할 신랑 쪽에 이 사실을 알고 흠이라도 잡히게 되면 장모님도 아내도 차마 그 자리에서 수술을 하겠다는 결단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집에 힘없이 돌아갔다고 하더군요. 그날로 아내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온갖 좋은 것을 다 해다 바쳐도 몸이 축나는 게 애를 가지는 일인데 급기야 아내는 한밤중에 응급실에 실려가기까지 했고 결국 장인어른과 장모는 저와 아내의 결혼을 허락하고 말았죠. 전 몰랐던 일인데 아내는 저와 결혼을 안 해주면 큰일을 낼 것처럼 죽는 신유까지 했다더라고요. 제 아내지만 그런 면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자, 그렇게 저는 계획대로 아내와의 결혼을 승낙받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한 장인에게는 앞으로 엄청난 시련이 닥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딸의 결혼식입니다. 제가 앞서 저희 아버지를 무릎 꿇린 그 멍청한 짓을 했던 장소가 결혼식장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장인에게 그 수모를 그대로 아주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딸 결혼식에서 혼주로 손님들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말이죠. 젊은 나이에 사업을 하다 보니 인맥이란 참 중요한 것이어서 저는 늘 사람의 관계에 큰 공을 들였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심혈을 기울인 것은 장인어른의 주변에 있는 핵심 인물들을 파악하고 미리 그 사람들과 깊은 인연을 맺어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친분을 쌓기 위해서라면 2시간 거리에 있는 지역의 조기 축구 모임에 매주 참석하기도 했고 여자가 나오는 술집이라면 개인적인 결벽스러운 취향으로 극히 혐오하는 축이었지만 호색한이라고 유명한 사장의 제일 측근을 포섭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곳을 드나드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과 친분을 쌓아놓으니까 제가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장인어른의 사정이 속속들이 귀에 흘러들어오게 됐어요. 그중에 제일 반가운 소식은 장인어른이 운영하는 회사가 요즘 큰 돈이 필요한데 알고 보니 은행마다 대출을 해주지 않아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거였어요. 기다리던 소식에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을 잡아서 장인 장모에게 혼수로 압박을 넣기 시작했죠. 제가 먼저 아내에게 눈알 만한 다이아와 명품 가방, 화장품 등등 폐물을 가득 안겨줬고 집도 강남 한복판에 제일 신축 아파트로다가 장만해서 신혼집으로 쓰겠다고 선언을 했죠. 그뿐인 줄 아십니까? 아내가 타고 다니던 후진 아반떼를 신형 세단으로 바꿔주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은근히 제 바람을 흘렸죠. 저도 고가의 명품 시계, 고급 정장 정도는 혼수로 받고 싶다. 고급 신축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해가는 만큼 신혼가전 역시 최고급으로 채우고 싶다.
현금이나 주식도 좀 보유하고 있는 게 있다면 제 재산과 합쳐서 굴리면 더 크게 불어날 것 같다는 등등 여러 가지로 압박을 했죠. 장인어른도 큰 사업체를 운영하며 나름 떵떵거리면서 살아왔는데 자존심이 보통 자존심이겠어요. 차마 돈이 없어서 내 그것들을 못 해주겠네 라는 말은 체면이 깎일까봐 하지도 못하고 그 모든 걸 해내겠다고 큰 소리를 떵떵 치더라고요. 아니 고작 그 정도로 우리 딸을 시집 보낼 줄 아냐면서 더 크고 좋은 걸 다 해줄 테니까 기대하라고 되려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회사에 필요한 큰 돈에 딸 시집 보낼 어마어마한 결혼 자금까지 돈이 너무나 급해진 나머지 장인어른은 그만 손을 대서는 안 될 것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그즘 주식이다 코인이다 열풍이 불어서 하루만 돈을 넣어도 20배, 40배 수식이 난다는데 귀가 통해서 그만 회사 돈을 뒤로 빼돌려 그쪽으로 미련한 투자를 다 해버렸고 원래 필요했던 회사 자금이 10억 원이라면 그 돈은 이제 이자까지 합쳐서 20억, 30억으로 마구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장인은 사채까지 손을 댔다는 것을 전 알게 됐어요. 참으로 뻔뻔한 집구석이더군요. 제 앞에서는 온갖 화려한 혼수를 해준다며 생색을 내는데 그게 다 빚잔치에 거액의 고리대금을 받아서 장만한 것들이라니요. 큰 회사를 그렇게 오래 운영한 사람이 어쩜 그렇게 경제관념이 없는지, 아니 돈 많은 사위 봤다고 이제 사위 덕 좀 보려고 한 것일까요? 어쨌거나 그 빚을 장인어른이 다 못 갚으면 저에게도 영향을 끼칠 텐데 그 모든 걸 숨기고 결혼까지 강행하는 것이 정말 소름 끼치도록 싫고 징그러웠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대망의 결혼식 날 하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장인어른은 멋지게 차려입고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신랑 입장 행진곡이 나오자 제가 먼저 들어가 설레는 마음으로 신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부 입장곡이 나오고 장인어른이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리며 아내의 손을 잡고 저에게 걸어 들어오는 순간 돌연 하객들이 깍깍 어머나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장에서는 함부로 버릴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시작된 겁니다. 글쎄 신부 입장이 시작되자마자 단체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손에는 야구방망이 같은 것을 들고 식장이 때로 몰려든 게 아니겠어요. 장인어른도 혼비백산한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곧 벌어질 일들 역시 정말 충격의 연속이었죠. 그 사내들은 방망이를 하객들 얼굴에 들이대며 마구 위협을 하기도 했고 하객들 음식으로 나온 스테이크를 손으로 집어먹다가 바닥에 상스럽게 뱉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꽃장식을 다 때려 부수기도 했고요. 개 중에는 제일 무섭고 힘세게 생긴 놈이 장인어른에게 가서 말을 했습니다. 네가 땡땡땡 기업 사장이지? 어디 겁도 없이 우리 형님한테 그렇게 큰 돈을 빌리고 갚지도 않았으면서 이렇게 화려하게 딸을 시집을 보내? 아, 보아하니 축의금도 솔찬히 들어올 것 같은데 그걸 지금 당장 우리 돈 갚아. 안 그러면 다 부숴버릴 테니까. 아니 약속 기일도 되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러는 게 무슨 경우입니까? 제가 빌린 돈과 이자는 약속한 날에 꼭 갚을 테니까 오늘은 그만 돌아가 주세요. 제 하나뿐인 딸의 결혼식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장인어른은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붙들고 서서 아주 애절하게 깡패에게 애원을 하더군요. 그래? 약속한 날에 꼭 돈을 갚는다는 말이지? 근데 말이야, 난 너 같은 이렇게 앞에서는 돈 없고 징징대고 뒤에서 남의 돈을 호의호식하는 구린 놈들의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네가 정 그렇게 애원을 하니까 내가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 지금 여기, 응? 네 가족, 친척, 친구들 앞에서 무릎 꿇고 맹세해봐. 그럼 내가 오늘 물러가게 해줄게. 대체 왜 이러십니까? 아니 제가 어떻게 딸 자식 앞에서 무릎을... 선생님, 갚을게요. 갚는다고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십시오. 장인어른이 완강히 무릎 꿇는 것을 거부하자 깡패 두목은 갑자기 주례 선생의 코에 주먹을 날려버렸어요. 갑작스러운 일격에 주례 선생은 비명을 지르고 하객들도 놀라 막 소리를 지르고 경찰을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제서야 장인어른은 황급히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갚을게요. 갚을게요. 네, 이렇게 무릎 꿇고 약속합니다. 갚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깡패 두목은 그제서야 만족한 듯 장인어른에게 그래? 그렇담 내가 한번 믿어보지 하면서 장인어른에게 이제 그만 일어날 것을 명령했어요. 그렇게 그대로 돌아가는가 싶더니 돌연 장인어른의 정강이를 한 대 세게 걷어차주고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물쭈물거리는 바람에 애꿎은 저 사회자인지 뭔지 아는 양반이 한 대 얻어맞았으니까 당신도 한 대 맞아야 공평하지 않겠어? 이따가 가족 사진은 찍어야 할 테니까 내 선심 베풀어서 얼굴은 안 건드리고 다리만 한 대 걷어차 주겠어. 그리고 똑똑히 기억해. 이번 약속한 날까지 돈 갚지 않으면 다리를 그냥 잘라버릴 줄 알라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깡패들은 사라지고 장인어른은 한참을 정강이를 붙들고 공중공중 이리저리 뛰더군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제 심경이 어떨지 짐작이나 하시겠어요? 지난날 아들 앞에서 그 수모를 겪으신 아버지가 생각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감정의 소용돌이를 느꼈습니다. 똑같이 복수를 해주면 정말 너무도 속이 후련하고 시원할 줄 알았는데 장인어른도 제 자식은 중하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수모를 겪고도 참는 걸 보면 오만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면서 입맛이 씁쓸해지더라고요. 이쯤에서 궁금하실 겁니다. 그 깡패놈들이 어떻게 그렇게 속속들이 알고 족집게처럼 저희 아버지가 겪으신 수모를 장인 어른에게 똑같이 되갚아 주었을까요? 그 사실을 알면 정말 기가 막힐 겁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장인어른이 돈을 빌린 고리대금 업체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어느 동네 깡패들 중에 시간 되고 돈 필요한 사람들 불러다가 협박을 시킨 것뿐입니다. 뭐 그런 일 하는 사람들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냥 아무나 데려와서 나 빚쟁이요 하면 빚을 진 사람들은 백이면 백 겁을 먹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장인어른이 얼마나 빌렸는지 언제까지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데 당연히 자기가 돈을 빌린 데서 조폭들을 보냈구나 하고 속을 수밖에 재간이 없게 만든 거죠. 그렇게 장인어른은 결혼식을 마치고 꽤나 마음고생을 한 모양이었어요. 그 양반 성질에 사람들 앞에서 그 수모를 당했으니 하루하루가 지옥이었겠죠. 돈 문제도 한몫했을 겁니다. 장인어른의 빚은 이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 있었거든요. 하루는 저를 불러내어 술을 한잔 하자고 해서 나갔는데 그 기세가 등등하고 호탕하시던 양반이 어느새 피골이 상접하고 양볼이 푹 패인 것이 아주 초라하게 변했더라고요. 역시나 장인어른이 저를 보자고 한 것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내 자네에게 어려운 부탁 하나 하겠네.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지만 결혼식 때에도 봤듯이 내가 요즘 자금 사정이 많이 안 좋아. 그래서 부탁하는데 이번 고비만 한번 넘길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겠나? 내 사정이 좋아지면 제일 먼저 은혜 갚겠네. 아유, 장인어른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얼마라도 내일 당장 해드려야죠. 알겠습니다. 하고 선뜻 대답하니 장인어른은 의외의 대답에 엄청나게 놀라는 눈치였어요. 뒷머리를 긁적이며 갑자기 저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저, 그렇게 선뜻 나서주니 정말 고맙구먼. 그리고 내가 그동안 미안했네. 특히나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내가 심하게 대했던 거 정말 용서해주게. 자네도 딸 낳아보면 아비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음을 알 거야. 저는 미묘한 웃음을 머금고 장인어른에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제가 물심양면으로 장인어른을 금전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긴 할 건데 만약에 혹시라도 끝내 일이 잘못되면 그때는 제가 아버님이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이런저런 조언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냐. 그게 어려우시겠다면 저도 앞으로 아버님과의 사이가 틀어지는 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엮이고 싶지 않다. 하지만 금전적으로 이렇게 엮이는 이상 정말 한 가족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추후에 제가 하는 소리가 아쉬운 소리라도 밉지 않게 받아들이신다면 제 돈을 얼마든지 가져다 쓰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 고맙네. 알겠네. 내 명심하겠네.
그럴 일 없게 내 아주 다시 크게 일어서 보겠어. 근데 이렇게 자네랑 처음으로 길게 마주 앉아 단둘이 얘기를 나눠보니 자네가 왠지 익숙하고 낯이 익어. 우리가 언제 일전에 만난 적이 있던가? 장인어른은 이렇게 자기가 아쉬울 때가 되어서야 제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더니 뭔가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었나 봐요. 네, 제가 제 아버지 아들이니 당연히 얼굴도 닮은 구석이 많겠죠. 그렇게 남들 앞에서 부려먹고 괴롭히고선 자기는 우리 아버지 얼굴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다니 조금은 짠해 보였던 장인어른의 얼굴이 다시 부하가 치미는 얼굴로 다르게 보여 그만 몸을 부르르 떨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장인어른은 그간 돈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제 말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지도 않고선 그냥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 큰 돈을 3번이나 받아갔어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말입니다. 이미 그렇게 큰 구멍이 몇 개나 난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고 그대로 망해버리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 아십니까? 결국 장인어른은 회사를 말아먹을 대로 말아먹고 집에는 빨간 딱지, 즉 차압 딱지가 마구 붙어서 갈 데도 없는 신세가 되어 저희 집에 머무르게 됐어요. 저는 할 일 없이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장인어른 꼴이 보기 싫어서 장인어른을 불러 넌지시 권했어요. 마침 퇴근길에 보니까 저희 집 근처 큰 갈빗집에 발레 파킹을 구하고 있던데 그 일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고요. 사위에게서 고깃집 대리운전이나 하라는 어이가 없는 잡소리를 듣고 장인어른은 질색팔색하며 저에게 마구 따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고깃집에서 뭘 하라고? 자네 제정신인가? 아니 아무렴 내가 사업이 망했어도 나는 자네 아내의 아버지고 한 기업을 이끌었던 사람이야. 얼말 못할 말이 따로 있지. 지금 나를 무시하는 겐가? 저는 그게 아니라고 조곤조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장인어른에게 큰 돈을 몇 번이나 빌려주기 전에 나중에 제가 조언하는 일들은 주저없이 받아들일 것을 맹세하지 않았냐. 지금 당장 마땅히 무얼 하실 일도 없지 않으시냐. 또 사업을 하신다고 해도 미천이 필요하실 텐데 지금 나도 장인어른에게 큰 돈이 몇 번이나 흘러들어간 탓에 여유 자금이 없다. 도리어 나는 장인어른에게 빌려드린 돈을 일부라도 지금 당장 받고 싶다. 그런 와중에 지금 찬물 더운 물 가릴 거냐. 고깃집에서 평생 일하시라는 것도 아니고 장인어른께서도 제게 심적으로 미안한 마음과 앞으로의 마음가짐 같은 걸 한 달이라도 일하면서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거기서 일하면서 눈동냥, 귀동냥으로 장사 노하우라도 전수 받으시면 나중에 제가 큼지막하게 그 정도 가게라도 하나 차려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더니 장인어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장인어른 그렇게 동네 고깃집에서 발레 파킹이나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아, 성질 더러워서 그렇지 주차를 제법 잘하던걸요? 술에 취해서 시비 거는 손님들 대거리도 곧잘하고 그 직업이 아무래도 천직인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그런 일이나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주선을 해볼 생각이에요. 한편 저희 장모님은 어떻게 살고 계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희 장모님은 저희 집에서 식모 아닌 식모 노릇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처음 인사 갔던 자리에서 왜 내 딸이 그쪽 밥 차려주고 설거지도 해줘야 하냐고 되묻던 장모는 이제 스스로 제 손으로 제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는 중이란 말입니다. 이 사연을 듣는 분들은 제가 너무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장인어른에게 억하심정이 있어서 복수를 하면 했지 굳이 장모님에게까지 너무 심하게 대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얘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제가 결혼하고 장인어른도 아니고 장모님 때문에 또 한 번 피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결혼하고 5개월쯤 지났을까 아내가 출산이 다가오자 몸도 무겁고 아주 힘들어해서 장모님이 제 집에 며칠간 머물렀던 일이 있었어요. 그날은 모처럼 저도 집에서 아내와 장모와 함께 식사를 하고 다 같이 과일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날이었죠. TV에서 옛날에 했던 드라마를 방영해 주는데 거기서 한 회사의 부장 와이프가 부하 직원 와이프들을 종처럼 부려먹는 장면이 나오지 않겠어요.
과장 와이프를 불러다가 김장을 시켜 먹고 대리 와이프를 불러다가 그 집 막둥이를 유치원에 데려오는 일을 시키고 사원 와이프를 불러다가는 집 청소를 시키는 장면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자 장모님은 깔깔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 아유, 나 때는 저런 게 정말 흔한 일이었지. 그땐 살기가 참 좋았는데, 아유, 나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회사 직원들이 와서 막 집안일을 거들어주고 그랬다니까. 그때는 직원들이 회사 다니면서 사장님한테 고마울 줄도 알고 참 따뜻하고 좋은 세상이었는데 요즘은 세상이 참 각박해. 불현듯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설마 우리 엄마한테도 저런 일을 시킨 적이 있다는 건가? 반신반의하며 장모님을 슬쩍 떠봤죠. 아, 맞아요. 장모님 요즘 세상에는 직원들 불러다가 저런 일 시켰다간 큰일 납니다. 아주 세상이 천지개벽했어요. 예전에는 어떤 일들까지 대체시켰던 거예요. 제가 듣기로 무슨 예식이며 장례식이 있을 때 직원들을 동원하기도 했다던데요. 하고 물었죠. 맞아. 그랬지. 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 그 시누이. 그러니까 얘 고모 결혼식 하던 날 직원들이 그 전날까지 야근을 하고도 결혼식장에 일손도 우러 왔었다니까. 그 중에서도 좀 안타까운 직원이 한 명 있는데 내가 봤을 때도 그 직원이 유난히 성실하고 일도 잘했단 말이야. 아, 근데 애 아빠가 그 직원을 유독 부려먹고 미워하고 그러더라고. 그날도 그 사람 많은 앞에서 하여튼 내가 언젠가 물어봤더니 그것도 나름 비결이 있더라고. 어떤 비결이요? 하고 물으니까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이 돌아왔고 저는 엄청난 분노가 치솟았지만 그저 주먹을 꾹 쥐고 떨리는 것을 숨겨가며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행여나 일 잘한다고 칭찬해주거나 돈 봉투라도 더 챙겨주면 안 된다는 거야. 더 구박하고 사람들 앞에서 더 창피 주고 그래야 기합이 들어가서 넙죽 엎드린다나. 자네도 사업한다길래 그렇게 사람을 부리는 수도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아마도 그치가 자네만한 아들도 있고 참한 부인도 있었지. 아유, 나도 그때는 철이 없어서 애 아빠만 등에 업고 그 사람 마누라를 내가 뭐라고 참 많이도 부려먹었었어. 근데도 한마디 대드는 것도 없이 어찌나 성실하든지 부창부수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건가 봐. 네, 그렇습니다. 장모님의 부창부수란 말이 딱 들어맞는 것이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개 같은 갑질을 일삼는 장인어른과 그에 꼭 어울리는 장모가 부부랍시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얼마나 종처럼 부려먹었는지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술술 불더라고요. 그 아들놈이 지금 니네 딸과 결혼해서 이렇게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여기 앉아있다고 소리치며 모든 것을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똑같이 되갚아주기 위해 정말 있는 힘을 다해 화를 참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때를 기다렸고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망해버리고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본격적으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집에 그냥 계시려니까 미안하고 심심하기도 하고 그러시죠. 집에 계시는 김에 딸에게 살림도 좀 가르쳐 주시고 장모님도 좀 도와주시고 그러면 너무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시작으로 온갖 집안 살림을 다 시켜버렸어요. 일부러 손 많이 가는 음식을 매 끼니마다 먹고 싶다 노래를 불러 대령하게 했고요. 쪼그려 앉아서 김치 담기, 발로 밟아 두꺼운 이불 빨기, 매일매일 화장실 대청소하기, 제가 퇴근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목욕물 따뜻하게 데펴두기, 제 속옷은 팬티 한 장이라도 다려두기 등등 온갖 잡일을 마구 시켰죠. 이렇게 저는 제가 계획한 큼지막하고 소소한 복수들은 다 성공을 했고 이제는 앞으로 피말려 죽는 게 이런 걸까 하는 느낌을 받을 만큼의 복수들을 꾸준히 하며 살아갈 계획입니다. 저는 제 아내와 아이들은 제법 제 마음에 들어하는 편이거든요. 특히나 제 아내가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장인어른과 장모님에게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었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되갚아 줄 수 있었기에 어떻게 보면 제게 은인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혹시나 제 정체가 들킬 것이 두렵지 않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더 심장이 두근두근한 것이 활력이 넘치는 삶이 된 것 같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이 평생 제 정체를 모르고 제가 부려먹는 대로 당하다가 돌아가시면 그것 또한 당한 대로 되갚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여전히 장인어른 장모님은 제 부모님의 존재조차 기억을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들키면 들키는 대로 그것 또한 저분들에겐 크나큰 충격과 분노일 테니 어쩌면 그것도 통쾌한 복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혹시나 들키게 된다면 아내가 여기에 그간 있었던 일을 아내 입장에서 원통한 사연으로 풀어써서 보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들려드린 제 얘기를 기억해 주시고 제 사정도 조금 정상 참작을 해 주시겠어요? 아직 제 복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의 다음 타깃은 고모님이에요. 왜 고모님이냐고요? 그때 아버지가 장인어른에게 온갖 구박과 수모를 당하며 쩔쩔매고 있을 때 옆에서 같이 짜증을 부리던 고모님을 저는 기억합니다. 천사같이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누구보다 화려하고 예쁜 외모로 곱게 화장을 했지만 입에서는 천박한 말로 장인어른을 먼저 자극한 건 고모님이었다는 것을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집요하고 철저한 저의 면모를 잘 살펴보셨을 테니 기대해 주셔도 좋아요. 자, 그럼 다음 타깃 고모님은 어떻게 요리해 줄까요?